자, 전주이시 파조는 크게 세 분류로 봅니다. 그 세 분류에서 125파가 있는데 이 125파에서 현존 남아있는 게 86개 파라고 합니다. 그럼 왜 왕실의 성신 전주이시는 이렇게 파가 많으냐? 그것은 왕은 파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왕의 아들이 10명이면 10명의 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종대왕의 자식을 볼까요? 자, 효령대군파, 양녕대군파, 광평대군파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이 세 개의 파가 전주이시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전주이시 중에서 한 예를 든다면 효령대군은 아들이 33명이에요. 아들이 33명인데 그 33명에서 다시 자식이 생겨가지고 손자가 무려 109명입니다. 그 109명에서 또다시 파생되어 나가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러다 보니까 효령대군파, 양녕대군파, 강평대군파가 제일 많은 파조를 차지하고 있죠. 이래서 왕 아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파조가 되다 보니 이 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주이시의 족보를 보면은, 즉 선언록을 보면은 크게 선언록을 만들 때에 세 개의 분류를 했어. 파조를 크게 세 개의 분류. 첫째는 이성계 직계조상, 목조, 이안사 이전에 갈라진 계통. 그러니까 이성계의 위를 볼까요? 목조, 익조, 도조, 한조, 태조, 이성계. 그리고 태종 이방원 6대 돼 있죠. 이 태종 이방원 때 와서 이것이 만들어졌으니까 태종 이방원 위로 5대조잖아요. 그죠? 5대조까지 쫙 해서 왕실의 제사는 5대조까지 모시기 때문에 이 5대조를 기준으로 작성한 겁니다. 우리 일반 가정에서 제사는 아무나 제사를 고조 할아버지까지 모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실은 5대조까지 제사를 모실 수가 있고 정삼품 이상의 관직을 한 사람들은 고조 할아버지 4대조까지 제사를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품 이상의 관직을 한 사람들은 정조 할아버지까지 3대조까지 제사를 모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품 이하의 관직을 하는 사람들은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모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7품 이하의 관직을 모시는 사람이 고조 할아버지 제사를 모셨다. 이건 중대한 범죄, 조선의 국법을 어기는 행위 때문에 중죄에 해당됩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어디까지 제사를 모실 수 있느냐? 관직이 없는 일반인들은 부모 제사만 모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에 가면은 묘비가 굉장히 많죠. 이 묘비도 절대 함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입석에 쭉 세워놓은 비 있죠, 그죠? 입석 만들어놓은 비, 그것은 관직을 하지 않은 사람이 그 비를 세우면은 역시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제사를 누구나가 다 4대 할아버지까지 모실 수 있다라고 된 것은 갑오개혁 때 이것이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오개혁 이전까지는 제사를 고조 할아버지까지 관직이 없는데 절대 못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오개혁 때부터 이것이 풀리지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나도 고조 할아버지까지 제사 좀 모셔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모시는 것은 가문의 위상이자 권위가 되는 거죠. 거의 전부 다 고조 할아버지가 제사를 싹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고조 할아버지 이전에는 이제 시절해가지고 산에 가서 또 제를 올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 500년 역사에서는 제사의 권위는 대단했던 거예요. 제사를 모실 수 있는 사람만 딱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갑오개혁 때부터 딱 풀리면서 너도 나도 막 고조 할아버지 되면서 이게 1970년대, 60년대까지는 거의 고조 할아버지 제사 모시는 게 일상화된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갑자기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이제 핵가족화 되면서 제사가 점점점 합해지고 없어지고 하면서 오늘날 제사를 자꾸
멀리하는 경향이 생겼을 뿐이지 이건 조선시대 때는 대단한 권위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에도 왕실에서도 왜 족보를 크게 분류할 때에 첫째, 태조 이성계 조상, 목조, 이안사 이전에 갈라진 계통. 그러니까 목조, 익조, 도조, 한조, 태조, 태종 6대죠. 그죠? 태종 이방원에 1412년도에 와서 만들어졌으니까 그 위로부터 만들어진 이안사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직계를 만들어서 이단신을 파조하는 시중공파, 그리고 평장공파, 이렇게 분합평리공파까지 5개가 있습니다. 파가. 그 다음에 또 선언세계 및 선언봉계 파조. 선언세계라는 것은 태조 이성계로부터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죠? 태조 이성계 위에 이자춘이 있고, 이자춘, 이성계,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태종 이방원까지 이어지는 이런 계통을 만들어지겠죠. 왕통인 이안사 이후부터 순종까지 계통. 이게 이제 선원록이랬죠. 직계만 쫙 내려오는 거예요. 목조 이안사의 아들인 5대 군파. 그럼 목조 이안사의 아들이 5명 있으니까 그 5명은 또 전부 대군파 5개가 또 나눠집니다. 익조 이행리의 아들들인 7대군파 또 7개의 파로 또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도조 이춘, 자, 4대군파, 이자춘, 아들 태조 이성계 형제 완풍대군파 해서 의안대군파 이래가지고 18개 대군파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선언파계 또는 선언속계 파절해 가지고 왕자들 대군군에서 갈라져 나가서 파생된 25대군파와 74대군파 더 99파손 후손들이 없어 통합되거나 절손돼 가지고 오늘날 2012년도 전주시 대장 대동종야군 등록된 것은 86개 파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주시는 파도 굉장히 많죠. 이렇게 전주시 파가 많이 생긴 것은 왕의 아들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다 파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파조는 크게 세 분류를 했고, 그 세 분류가 하나는 목조 이안사 이전에 갈라진 계통, 그 다음에 또 둘째는 이안사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순종까지 직계혈통을 쫙 이어지는 선언세계파가 있겠죠. 선언록에 있는 파. 그리고 세 번째는 선언파계 또는 선언속계에서 파조가 생긴 계통. 이래서 크게 세 파고, 그 다음에 한때 번성할 때는 25개의 파까지 갔는데 현존 파는 86개밖에 없다. 그 다음에 전주시의 시조 이한은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서 만들어진 성시다 해서, 즉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넣어진 시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 대한 계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한국 이시 갈래가 크게 세 가지 계통이 있어요. 하나는 경주 이시. 이 경주 이시에서 퍼져나간 것이 합천의 이시, 성주 이시, 재령 이시, 우계 이시, 원주 이시, 장수 이시, 진주 이시, 차성 이시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경주 이시에서 떨어져나간 겁니다. 중국 계통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시가 연안이시, 상산이시, 고성이시, 태안이시, 안성이시, 평산이시가 이게 중국 계통에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저, 이시에서 떨어져 나온 이시가 광산이시가 광산김시에 떨어졌고, 인천이시가 김해허시에 떨어져 나갔고, 양산이시가 인천이시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산이시가 있는데 이것은 이징옥에 난 이후에 조선에서 억압을 당하면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양산이시가 원시조는 인천이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김씨, 즉 김수로 왕의 후손들, 김수로 왕의 후손하면은 김해, 김씨, 허씨들, 허씨는 모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인천이시, 양산이시, 이 네 개의 성씨가 함께 모여가지고 김수로와 허황후에 대한 제사를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 성씨는 절대 법원에서도 결혼을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법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8촌 이내가 아니면은 다 결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선 왕실 종묘에 공민왕 신당은 왜 있을까? 그렇죠. 아니, 왜 조선 왕실에
공민왕 신당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종묘에 공민왕 신당이 있는 것은 이건 이자춘에 대한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왕실 계보를 정리하면서 시조 이한이 신라 태종 무일왕의 10대 손인 김은희의 딸과 혼인했다고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래서 이거는 왜 이성계가 왕되기 이전에는 시조가 이광희였는데 이광희 위에다가 이한 해서 3대를 더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한의 신부는 신라에서 관직을 한 사람이라고 했고, 그 통일신라에서 신라 관직을 한 사람인데 그의 아내가 태종 무일왕의 10대 후손인 김은희의 딸과 결혼했다고 이렇게 매치시켜 놨을까. 아마도 추정컨대 이는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왜? 통일 신라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나라가 태조 이성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자, 그 다음에 이는 모계를 태종 무일왕계와 연결함으로써 단일고 정통성, 통일신라에서 고려 전주이시가 세운 조선이 통일 삼환을 잇는 데는 상징적 의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이 한의 묘가 있는 전주 건진산 일대를 사사지 뒤졌다는데 실존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한 느낌이 드는 게, 인천이시의 명문가의 이름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시조가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의 신도비에는 이 광희위는 없었는데 그게 또 생겼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공민왕의 신당은 왜 들어왔느냐? 바로 상성 총관부를 탈환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이자춘이죠. 그럼 이자춘이 고려의 영토를 더 확보했고 고려 정통성을 더 강화시켜준 인물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정통성은 이한에다 갖다 매치시켰고 고려의 정통성은 이자춘에다가 매치시켰고, 그리고 고려시대의 명문가라는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인천이시 이름을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공민왕의 신당이 조선 왕실 종묘에 있다는 것은 공민왕의 큰 사랑을 받았고 관직을 지낸 이자춘의 뿌리를 이어받은 조선 왕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민왕 신당을 이렇게 넣어놨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래서 확실한 것은 공민왕 신당이 종묘에 있다는 겁니다. 소가 초시 경쟁률은 평균 15대 1이고 복시 경쟁률은 7대 1입니다. 그래서 소가 초시 경쟁률 15대 1, 복시 경쟁률 7대 1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소가는 우리가 6.25 경전 시험을 보는 가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식으로 말하는 서술형, 그러니까 문장을 짓는 가가 있습니다. 문장을 짓는 가를 우리가 진사가라 말하죠. 그러면은 이 진사과가 6.25 경전 시험을 보는 시험보다 훨씬 존경받았는데, 문제는 진사과가 조선 초기에는 많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진사과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후에 진사과가 월등히 합격자가 많아졌죠. 이런 소과의 시험은 지방에서는 지방향시라고 말하죠. 지방에서 이제 일단 각 지역별로 이렇게 인구수에 비례해서 뽑습니다. 뽑고 최종 합격자가 각 과별로 우리가 100명, 100명씩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각각 100명, 100명을 뽑기 위해서 1차 지방향시, 서울에서는 경시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여기에 응시한 인원들이 갈수록 많아가지고 소가 초시 경쟁률이 평균 15대 1이었고 복시는
7대1 수준으로 100명 뽑으니까 700명을 초시에 합격한단 말이에요. 복시를 서울서 보고. 그러니까 이제 복시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7대1이 되겠죠. 그래서 초시는 해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해가 있죠. 보세요. 영조 때 초시에 16,000명이 응시해가지고 160대 1입니다. 근데 정조 때도 더 합니다. 103,579명이 응시해가지고 1035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1729년 정조가 도산서원에서 실시한 도산별시에는 657대 1입니다. 초시가예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계속 소가가 응시자가 많아지고 경쟁이 높아집니다. 그럼 왜 이렇게 소가의 응시자가 많아지고 경쟁이 높아지느냐? 우리가 4대까지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양반으로 인정 못 받기 때문에 양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과거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자꾸 이게 응시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에 합격하면은 배설을 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죠. 배설은 거의 대가 출신자에 한해서 거의 주어집니다. 그 대가의 서열에 따라가지고 갑과 을과 병가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맞는 관직이 주어졌죠.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과거에 대과에를 합격을 했지만은 관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갈수록 많아지죠. 왜 그러냐면은 과거가 너무 남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소가를 왜 보느냐? 목적은 양반 가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소가의 정부에서 시행한 목적은 뭐냐? 원래는 성균관에 진학하는 진학시험 자격입니다. 진학시험 자격, 요새 말하면은 대입수능시험과 비슷하다고 봐도 됩니다. 성균관이 대학이니까. 성균관에 가기 위한 자격 요건에서 거치는 시험이 소가였는데 이것이 점점 소가를 합격하고 성균관에 안 가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왜? 꼭 성균관을 나와야만이 대가를 응시할 수 있다는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가에 합격을 안 하고도 바로 대가로 바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조선 전기에는 소가에서 성균관에 진학하고 성균관을 거쳐서 대가를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이 점점 조선 후기로 갈수록 성균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가를 보아서 합격한 사람들이 약 80%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합격을 안 해도 성균관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성균관에서 졸업을 안 해도 대가를 봐서 합격하는 사람들이 조선 후기에 갈수록 80% 되어버리니까 소가에 별 의미가 없죠. 그 조선 후기에 갈수록 이렇게 왜 이렇게 응시율이 많았느냐? 이것은 양반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가 응시생들이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그럼 이제 과거는 정식 과거, 즉 식년시라죠. 식년시는 이렇게 3년마다 이루어집니다. 쥐띠의 해, 토끼띠의 해, 말띠의 해, 닭띠의 해 이렇게 3년마다 한 번씩 식년시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점점 갈수록 별시, 즉 부정기적 시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합격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과거 시험은 3년마다 한 번씩 보는 식년시가 기준이다. 정식이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부정기적 시험이 많아지면서 식년시보다도 월등히 많은 합격자가 부정기적 시험에서 나왔다. 그리고 여기에 전주의 시들이 합격자가 압도적입니다. 왜? 합격해서 양반의 지위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점점 왕실의 성시에서 촌수 멀어지니까 양반의 지위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대과 총 804회 시행 중에서 합격자 927개의 본관이죠. 우리 조선시대 때의 성시가 대략 많을 때는 450여 개까지 갔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성시는 250여 개의 전후입니다. 이렇게. 그 250여 개 전후에서 조선시대 450여 개 전후까지 갔던 그 성시의 본관이 927개의 본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조선시대 때의 성시는
250개에서 300개의 성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보계획 때 전후로 해서 딱 보니까 450여 개 왔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앞에 있었던 성씨들을 전부 다 기록하는 바람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쨌든 우리 조선시대 때의 성씨는 대체로 조선시대 때에는 250개에서 300개 사이에 들어가 있고, 지금 가보계획 이후 지금 현재는 가보계획 때 약 450여 개가 있었고, 지금은 250개 전후의 성씨가 있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에 250개, 300개 성씨 중에서 그 본관이 각 학계자의 본관만 보니까 927개 본관이 있습니다. 또 본관 성씨별 이래 되어 있고, 합격자는 15,151명이 배출되었죠. 자, 이 자료는 중앙연구원에서 발췌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다고 봐야 돼. 공신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개의 합격자 수가 들쭉날쭉한데 그걸 보지 마시고 중앙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걸 거기 발췌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조선전기문과 최연소 자원급제는 선조 때 17시에 박호, 이것도 벨시에서 합격한 사람이에요. 부정식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급제는 평균연령이 29.2세, 조선 초기입니다. 이것이 점점점 조선 후기로 갈수록 자꾸만 늘어납니다. 이게 나이가. 그래서 높아져 평균 36.9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과거 공부하다가 인생 다 보내보는 거죠. 합격 안 하면은 사투리로 어중제비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걸방새님이라는 말이 생겼고, 그 사람들은 과거 합격 안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래서 36.9세가 걸리니 이때까지 버틸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겠죠. 경제력 없이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그리고 여기 합격하려면 우리가 별시, 부정기적 시험은 역관주의 현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와 가까운 사람, 팔이 안으로 이렇게 굽는다는 현상을 역관주의라 하죠. 즉 스포일 시스템이라는데, 이 역관주의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경제력 없고 관록 없는 집안에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과거 합격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 합격자가 많이 나오지 않은 집안은 경제력이 약했거나 관록이 약한 집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전주희 씨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합격하느냐? 이유는 경제력이 탄탄하고 관록이 탄탄하잖아요. 전주희 씨의 나라니까. 그리고 장급제자의 답안지를 앞뒤 용지를 가득 채우고도 길이가 무려 평균 10m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대단하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최연소 합격자는 만 13세 이근창이고, 만 14세 합격한 자도 15명이나 됩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만 85세 정순교, 만 70세 이상 합격자도 18명, 80세 이상으로 합격한 사람이 6명. 이름은 김양건, 김만수, 정혜관, 이주순, 그리고 이준, 다 80살입니다. 자, 왜 이렇게 과거에 평생을 목을 맸을까? 우리 가문의 양반의 지위를 승계받기 위하고 인정받기 위함이다. 이거예요.